리모컨이 있으면 좋겠다. 친구들 안녕?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눈이 진짜 많이 내렸더라고요. 이렇게 나가봤는데 저녁 드셨어요? 앞으로도 많이 내릴 것 같던데 길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진짜 또 어르신들 분들은 그 미끄러워지면 뼈 다치거나 그러면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누워만 계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또 뼈가 또 부러지면 잘 안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발 꼭 그 미끄럽지 않은 거 그런 거 신으시고 되도록이면 안 나가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이나 그렇게 좀 눈이 많이 녹아있는 길 그런 데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좀 그런 노약자분들이나 좀 그런 분들은 너무 덥거나 또 너무 그렇게 추운 날씨에는 안 나가는 게 또 여러모로 더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아까 나가봤는데 미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나눈 소소한 작은 행복은요. 제가 과일을 엄청 좋아하는데 과일 가게 사장님이 가면 제가 귤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귤을 몇 개씩 더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귤을 덤으로 받으면 진짜 부자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받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장님도 뭔가 따뜻한 차를 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생강차 타가지고 가져다 드리고 또 사탕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별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그 사장님을 생각하면서 작은 마음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거 드시면서 되게 좋아해 주시니까 제 마음이 더 많이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운 날이니까 그럴 때 좀 더 따뜻하고 달달한 거 먹으면 좀 더 힘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눈 행복은 이런 거였고, 또 제가 더 많이 행복한 기분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장님이 또 귤도 조금 더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행복하시라고 하고, 또 여기서 부자 됐다고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왔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나누신 소소한 행복들,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냥 작은 큰 건 아니더라도 그냥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나누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은 조금 작은 마음, 조그만한 그런 작은 마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내가 나는 어떤 마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계속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이런 모습들로 점점 확산이 되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이나 여러분들이 가진 사랑들이 이렇게 꼭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가진 그런 재능들이나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뭐라고 할까,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런 각자의 재능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을 때 정말 더 좋은 모습들로 그렇게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런 선한 모습들을 통해서 나도 저런 따뜻한 마음을 나눠야겠다, 나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계속 확산되면 우리가 더 밝은 세상이 되고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겨울에 맛있는 먹거리들 많잖아요. 군고구마도 있고 호빵도 있고 군밤도 있고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붕어빵도 있고 잉어빵도 있고, 이런 것들 사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랑 나눠 먹고, 또 내가 집에서 뭐 요리 같은 거 잘하시면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또 나눠 먹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요리도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저보다 뛰어난 부분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귀한 가치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사랑스러움들을 다른 누군가와 꼭 함께 가는 길에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서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항상 하는 생각이긴 한데 내 생각이 항상 틀릴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건 그만큼 내가 깨달아가고 깨우쳐 간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게 자칫하면 그냥 내가 안다는 이런 자만심으로 내가 이 분야에서 절대적이야, 권위자야, 내가 이 분야의 대가야 라는 마음만 가지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네가 감히 나한테 도전해? 이런 부분에선 내가 최고잖아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내 생각의 회로나 내 마음이 차단이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분야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측면에 대해서 이런 새로움을 나한테 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의 회로를 열어놓으시면 더 성장하고, 또 나와 다른 의견도 수용하고, 내가 모르는 세상도 있었구나, 내가 아는 세상은 이거였는데 또 다른 부분을 이렇게 누군가가 채워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누구의 말도 들어보려고 하는 경청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있는 그대로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시각과 내 판단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짜 있는 그대로 듣고, 만약에 이건가 싶을 때는 바로 물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계속 맞다고 하면 상대방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계속 확인하면서, 또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좀 내면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도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보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의 마음을 읽어주려고 하는 것, 공감하려고 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 어느 나라 국민이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협한 시각으로 우리나라만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우리가 어떤 그런 역사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들한테 잘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잘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뭐 그런 그런 강점기 그 시대에 뭐 그런 곡물들이나 이런 부분은 수탈해 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부분은 수탈한 거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정말로 못 먹고 그렇게 못 입고 그렇게 살았을 때 가장 좋은 그런 그런 뭐라고 하지? 품질의 상품들, 그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 다 가져가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남은 것들을 먹고 살았고, 그런 슬프고 아픈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그런 마음들을 가졌는데,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그런 역사는 그냥 사실적인 측면을 가지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 사실을 왜곡하고 그런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들의 후손이나 그런 사람의 가슴까지 다시 후벼 파야 되는가, 저는 이 부분들을 묻고 싶어요. 그리고 물론 지금 관계에서 같이 협력하고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 보면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일제 아래에서 탄압을 받고 그랬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뼈 아픈 역사로 인식을 하고 가슴 아프게 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아, 우리가 이런 슬픈 부분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런 잔재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남겨야 될 유산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방법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건 좋지만 그 부분을 칭송하거나 더 기리려고 하거나 그런 부분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엄연히 우리가 너무나 아픔을 많이 당했고 그로 인해서 죽어간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일본을 칭송하고 그러면 뭐하러 우리나라 국민 하세요. 그냥 일본 가서 살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엄연히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함께 가는 측면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나라 국민을, 자국민을 보호하면서 다른 나라들이랑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지. 자기 국민을 다 버려버리고 나라를 버려버리면서 무조건 다른 나라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만 계속하면 우리는 항상 밑에서 다른 나라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나라로서 우리 국민들로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 그렇게 무조건 주체적이지 않고 그렇게 다 따라야 되는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습, 우리 고유한 어떤 것들, 살려야 되는 전통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것들을 지키고 고수하면서 또 그런 문화를 바탕으로 한 다음에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쇄국 정책처럼 무조건 다른 문화나 문물들을 배척하라 이건 아니고 우리의 것들을 지키면서 또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같이 화합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우리의 좋은 것들도 알리고 그러면서 가야지. 우리 나라라는 이런 기본적인 틀, 이런 고유함들,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야 우리 국민으로서 그런 자긍심도 느끼고 또 우리가 우리나라를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좋은 것들이 있고 이런 선조들부터 내려오던 이런 아름다운 전통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은 꼭 지키려고 하고 고수하려고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그냥 어떤 당이나 어떤 부분, 어떤 개인적인 사람이나 이런 부분들을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객관적인 부분으로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게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부분인가, 또 이게 과연 정당한가,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인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건도 어떤 부분만 딱 편집이 돼서 그 부분만 나간다거나 그리고 누구한테 누명을 씌운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자료를 다 제시하고 그런 전반적인 자료를 공개를 해서 누가 들어도 다 판단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자료가 제시되어야 된다. 그게 편협한 시각으로 재해석이 되거나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편향이 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어떤 개인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끌리고 이렇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정말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나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파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부분이 힘들어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이행을 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전체라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가, 어떤 소수나 그런 부분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가, 쟁점은 거기에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정말로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된다. 늘 어떤 부분들도 책을 읽어도 여러분의 시각으로 다시 판단하고 그런 것들을 다시 재확립하시고 또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을 들으시더라도 우르르 하고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다시 정립해 보세요. 이게 맞는 생각인가? 이렇게 비판적인 사고를 갖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비난하라는 게 아니에요.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거는 맞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무조건 비난하거나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은가 그렇게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시고 그거에 대한 다른 대안을 내가 내놓을 수 있을 때 그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욕하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어떤 대안을 어떻게 해보는 게 좋겠다고 제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비난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나도 의견을 낼 수 있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모든 부분들은 다 마음을 열어놓고 사고도 열어놓고 들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누구의 생각도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일부러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범죄에 이용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가 아니면 누구의 생각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누구의 생각도 틀린 생각은 아니다. 그리고 누가 그 순간순간에 품는 어떤 감정들 이런 감정들도 다 그 감정 그대로 소중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으로서 여러분 각자 한 분 모두가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나를 명품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을 명품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존중하고 대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중하고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으세요? 또 사랑스러움들을 많이 나누려고 하고 그렇게 있으세요? 그렇게 하고 실천하고 있으세요? 어떠세요? 이거 저녁 뭐 드셨어요? 저는 짜파게티 먹었어요. 그냥 양파 볶아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그런 기름을 면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더니 안 하고 고춧가루 좀 맵게 먹고 싶어서 고춧가루 했더니 좀 뻑뻑하게 됐어요. 그래도 엄마가 주신 동치미랑 그렇게 김치랑 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드셨어요? 요즘에 추우니까 좀 따뜻한 거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좋겠고 또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움츠러들고 싶고 그런 생각도 드는데 손 시렵거나 그러면 장갑도 꼭 끼시고 또 핫팩 같은 것도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막 눈이 왔다는 소식에 첫눈이다 이렇게 막 설레이는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또 생각보다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을 치우시는 그런 군인들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많이 눈이 쌓인 그런 산간 지역에서 눈 치우느라고 많이 애쓰시고 고생하셨을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눈이 갑자기 많이 내려서 눈 때문에 또 피해를 보신 지역이 없을까 이런 생각에 걱정도 되고 특히 또 그런 운전하러 다니시면 미끄러울 때 추돌 사고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시고 운전하러 다니시고 또 급할수록 조금 더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아침 출근길이나 어떻게 바쁘게 가야 되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또 빠르게 그렇게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시간을 밀리거나 이런 상황을 좀 예견하셔서 조금 더 일찍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이렇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런 한번 사고가 나면 계속 몇 차 추돌 사고가 나면 그런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하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래서 다치거나 그런
그러신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나이가 많이 드시거나 이렇게 좀 노약자분들은 미끄러움에 좀 주의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신발 미끄럽지 않은 거 신으세요. 신발 미끄러우면 좀 많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여러분들이 아무도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추운 날들이 이어지고 경기도 많이 어렵고 그러지만 그래도 별거 아닌 그냥 따뜻한 군고구마 호호 불고 불어서 먹고 그런 거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순간들, 또 호빵 따뜻한 호빵 먹어도 행복해지잖아요. 그런 호빵 종류도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호빵들도 나눠 먹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늘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 같은 따뜻한 마음이 깃들었으면 좋겠고, 맛있는 군고구마 냄새가 여러분의 코끝을 자극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간질간질 간지럽혀져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사랑이 몽글몽글하게 피어나기를 그렇게 바라볼게요. 그리고 책 읽어드릴게요. 인간관계론 읽어드릴게요. 사실 아무리 친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늘어놓는 자랑을 듣느니 자신의 성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프랑스 철학자 프랑스와 드라 로시푸코는 말했다. 어려운 이름들이 진짜 많아요. 적을 원한다면 친구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라. 친구를 원한다면 친구들이 너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하라.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재주로 내 두각을 드러내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런 사람들이랑 친구하고 싶더라고요. 이 말은 왜 진실인가? 친구들이 우리보다 뛰어날 때 친구들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나으면 열등감을 갖게 되고 질투와 시기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독일 속담에 순수한 기쁨이란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불행할 때 느끼게 되는 사악한 기쁨이다.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순수한 기쁨을 느낀다.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 우리의 업적 따윈 부풀려 이야기하지 말도록 하자. 겸손해지자. 그게 언제나 성공의 비결이다. 어빙콥은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있었다. 한 법률가가 증인석에 앉아있는 콥에게 말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콥씨, 당신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라고 하더군요. 맞습니까? 콥은 대답했다. 분에 넘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당신이나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나 나는 앞으로 백년만 지나도 완전히 잊힐 사람들이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성취로 다른 사람을 지겹게 만들기엔 인생은 너무 짧다. 그러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만들자. 생각해보면 당신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다. 당신이 바보가 아닐 수 있는 까닭을 알고 있는가? 대단한 것도 아니다. 당신은 갑상선에 있는 몇 푼의 가치도 안 나가는 요오드 덕분이다. 의사가 당신 목에 있는 갑상선을 열어 얼마 안 되는 요오드를 빼낸다면 당신은 바로 바보가 되어버릴 것이다. 골목에 있는 약국에서 5센트만 주면 살 수 있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요오드가 당신과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갈라놓고 있는 것이다. 단 5%의 요오드가 별로 자랑스러워할 일도 아니다. 그렇지 않은가? 따라서 다른 사람이 당신 생각에 동의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6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라. 협조를 얻는 방법. 당신은 다른 사람이 건네주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스스로 발견한 생각을 더 믿지 않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
제안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게 더 현명한 일이 아닐까? 예를 들어보자. 내 강의를 들었던 필라델피아의 아돌프 펠치 씨는 의욕이 없고 기강이 흐트러진 자동차 세일즈맨 집단에 열의를 불어넣을 필요를 느꼈다. 영업회의를 수집하고 펠치는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말해보라고 했다. 부하 직원들이 말하는 동안 셀치는 그들의 생각을 하나하나 칠판에 적었다. 그런 다음 셀치는 말했다. 여러분들이 제게 기대하는 것을 모두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께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들을 말씀해주세요. 빠른 대답이 이어졌다. 회사에 대한 충성심, 정직, 결단력, 낙관주의, 팀워크, 하루 8시간 열심히 일하기 등등이었다. 한 사람은 자원해서 하루에 14시간씩을 일하겠다고 했다. 회의는 용기와 열의로 가득 찬 상태에서 끝났다. 그 결과 엄청난 판매 증가가 있었다고 셀치 씨는 내게 말해주었다. 직원들은 저와 일종의 도덕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셀치 씨는 말했다. 제가 그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이행하는 한 그들도 자신이 했던 약속을 이행하기로 한 거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대해 같이 의논해주는 일이 그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활력소였습니다. 누구도 강제로 물건을 사고 싶어하지 않고 누구나 명령을 받기 싫어한다. 우리는 스스로 원해 물건을 사고 자신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는 편을 훨씬 더 선호한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 욕구, 생각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의논하는 것도 좋아한다. 유진 웨슨의 예를 들어보자. 웨슨은 인간관계의 원리를 배우기 전에는 자신이 받을 수도 있었던 수천 달러 수수료를 날렸던 사람이다. 웨슨 씨는 의류 스타일리스트와 직물 제조사들을 위한 디자인을 만드는 스튜디오에서 스케치를 팔았다. 웨슨 씨는 3년에 걸쳐 매주 한 번 이상 뉴욕 최고 스타일리스트 중 한 명을 찾아갔다. 제가 만나겠다고 하면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웨슨 씨는 말했다. 하지만 한 번도 구매를 하지 않으셨어요. 매번 세심하게 제 스케치를 들여다보시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닙니다. 웨슨 씨, 이번에는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50번의 실패가 있은 후 웨슨은 자신이 상투적 방식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한 주에 한 번은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열의를 갖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로 했다. 얼마 안 가서 그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보았다. 웨슨은 작업하던 대여섯 장의 스케치를 집어들고 스타일리스트 사무실로 달려갔다. 웨슨은 말했다. 가능하시면 제 부탁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그림들이 당신에게 쓸모 있으려면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알려주시겠어요? 스타일리스트는 한마디도 않고 한참 동안 스케치들을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여기 두고 가세요, 웨슨 씨. 며칠 있다 오셔서 다시 저를 찾으세요. 웨슨은 사흘 후 다시 불렀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제안을 듣고 자신의 화실로 스케치들을 가지고 가서 스타일리스트의 생각대로 그림을 마감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그림을 전부 팔았다. 여기까지가 9달 전에 벌어졌던 일이다. 그 이후 이 스타일리스트는 수십 점의 다른 스케치들을 주문했다. 모두가 스타일리스트의 생각대로 그려진 그림들이었다. 결과적으로 웨슨은 수수료도 1,600달러 이상을 받았다. 웨슨은 말했다. 이제는 왜 제가 이 구매자에게 그림을 팔지 못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이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림을 그분께 밀어붙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지금은 정반대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저는 그분께 그분의 생각을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자신이 디자인을 창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도 하죠. 저는 이제 그분께 그림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그냥 사시는 거죠. 뉴욕 주지사 재임 중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대단한 일을 해냈다. 그는 공화당의 지도급 정치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들이 극력 반대하던 개혁을 이루어냈다. 다음은 루스벨트의 방법이다.
중요한 공직이 빌 때마다 저는 지도급 정치인들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를 대로 다른 정당 정치인을 제시하죠. 그들이 신경 써줘야 할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임명하면 대중들이 인정하지 않을 테니 정치 상황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도급 정치인들은 다른 정당인을 이름을 댑니다. 계속 공직을 맡아오던 사람이죠. 별로 반대할 것도 없지만 특별히 마음에 드는 구석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이 사람은 대중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자리에 좀 더 적합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되면 그들은 제법 괜찮은 사람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아주 괜찮은 사람은 아니죠. 그러면 저는 일단 지도급 정치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추천을 해달라고 하죠. 지도급 정치인들이 하는 네 번째 추천은 받아들일만 합니다. 그때가 되면 지도급 정치인들은 아마 저라도 선택했을 사람의 이름을 대기 마련입니다.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저는 그 사람을 임명합니다. 그 임명에 대해 받는 모든 찬사는 그 지도급 정치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당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들이 나를 기쁘게 해줄 차례다. 지도급 정치인들은 루스벨트를 기쁘게 해주었다. 그들은 공무원법이나 법인사법과 같은 전면적인 개혁을 지지해 주었다. 기억하라. 루스벨트는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는데 많은 노력을 쏟았으며 그들의 충고를 존중해 주었다. 루스벨트가 주요 공직에 사람을 임명해야 할 때 지도급 정치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그 사람을 뽑았다는 느낌을 갖도록 했다. 임명할 사람을 생각한 건 바로 자신들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했다. 롱아일랜드에 있는 한 자동차 딜러는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한 구두쇠 스코틀랜드인과 그 아내에게 중고차를 팔 수 있었다. 이 딜러는 스코틀랜드인에게 여러 대의 차를 보여주었지만 항상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었다. 이 차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고 저 차는 상태가 좋지 않고 가격은 늘 너무 비쌌다. 언제나 너무 비쌌다. 이 시점에서 마침 내 강의를 듣고 있던 딜러는 수업을 듣는 모두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다. 우리는 그에게 그 스코틀랜드 사람에게 물건을 팔려고 애쓰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 대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물건을 사도록 만들라고 했다. 스코틀랜드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다. 자신이 생각해서 결정한 일이라고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선택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기가 또 책임을 지려고 하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책임을 느끼게 하는 부분에서도 좋을 것 같고 또 이건 내가 선택한 부분이야 라고 내 생각과 내 의견이 반영됐다고 생각하면 또 그 부분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어떤 누군가를 임명한다면 이런 방법들을 생각하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임명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는 괜찮은 소리처럼 들렸던 모양이다. 그래서 딜러는 이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며칠 후 한 고객이 중고차를 팔고 그 가격을 포함해 새 차를 사겠다고 했다. 이 중고차가 스코틀랜드 사람 마음에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딜러는 전화를 걸어 스코틀랜드인에게 말했다. 부탁하건대 와서 조언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스코틀랜드 사람이 도착하자 딜러는 말했다. 고객님은 물건을 잘 알아보시잖아요. 차의 가치를 잘 알고 계시죠. 이 차를 한번 보시고 운전해 보시고 제가 이 차에 얼마나 보상해줘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스코틀랜드는 만면에 커다란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딜러가 그 조언을 구했다. 그 능력이 인정받은 것이다. 그는 자메이카에서 퀸즈까지 갔다가 포레스트 힐스까지 차를 몬 다음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충고했다. $300를 주고 차를 사신다면 잘 사는 겁니다. 제가 그 가격으로 물건을 산다면 고객님이 그 가격에 다시 구매하는 건 어떨까요? 어떠실까요? 딜러는 물었다.
$300라고 물론이다. 그 생각이고 그 평가였다. 거래는 즉각 이루어졌다. 한 엑스레이 제조업체는 같은 심리를 이용하여 브루클린의 가장 커다란 병원 중 하나의 장비를 팔았다. 이 병원은 건물 하나를 증축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방사선과를 설치하려 계획하고 있었다. 방사선과를 책임지고 있던 엘 박사는 세일즈맨들에 치여 일을 못할 정도였다. 모든 세일즈맨마다 자기네 장비가 최고라고 떠들어대고 있었다. 하지만 한 제조사는 좀 더 세련된 방법을 이용했다. 제조사 사장은 인간 본성을 다루는 방법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저희 회사가 최근에 새로운 엑스레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장비의 첫 선정물이 저희 사무실에 막 도착했습니다. 장비가 완벽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 장비를 좀 더 개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 시간을 내서 한번 방문해 주시고 박사님의 일에 이 장비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될지 조언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바쁘신지 알고 있습니다. 아무 시간에나 연락을 주시면 저희 차를 기꺼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엘 박사는 수업에서 이 일에 대해 말해주었다. 저는 그 편지를 받고 놀랐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우쭐하기도 했습니다. 엑스레이 제조사가 제 조언을 구한 적은 없었거든요.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주에는 매일 밤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그 장비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장비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누구도 그 장비를 제게 판매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위해 그 장비를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은 전적으로 제가 한 거죠. 저는 훌륭한 품질이라고 제 자신을 설득했고 그 장비를 설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에드워드 M. 하우스 대령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국내외 문제들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 윌슨은 내각의 어떤 관료보다도 하우스 대령의 내밀한 충고에 의지했다. 대령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 다행히 우리는 알고 있다. 하우스 방법이 그 방법을 아서 D. 호든 스미스에게 말해주었고 스미스가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에 쓴 글에서 하우스 말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알게 된 후 저는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생각을 무심히 그 머리에 심어놓아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백악관을 방문해서 대통령께 어떤 정책에 대해 조언을 드렸는데 대통령은 납득지 않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저녁 테이블에 제 제안을 마치 자신의 생각처럼 꺼내시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소년이 온다 읽어드릴게요. 그때 너는 죽었어. 그게 너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죽은 순간만을 나는 느꼈어. 빛이 없는 허공으로 번지며 나는 더 위로 올라갔어. 캄캄했어. 도시의 어느 방향으로도 어느 구역, 어느 집에도 불이 켜져 있지 않았어. 눈부신 불꽃들이 뿜어져 나오는 곳은 멀리 있는 한 지점뿐이었어. 연달아 쏘아 올려지는 조명탄 불빛들을 번쩍이며 흩튀는 총신들의 불꽃을 나는 봤어. 그때 그곳으로 가야 했을까? 그곳으로 힘차게 날아갔다면 너를 방금 내 몸에서 뛰쳐나온 놀란 너를 만날 수 있었을까? 여전히 눈에서 피가 흐르는 채 서서히 조여오는 거대한 얼음 같은 새벽 빛 속에서 나는 어디로도 움직일 수 없었어. 7개의 뺨. 그녀는 7개의 뺨을 맞았다. 수요일 오후 4시경이었다. 같은 자리를 연달아 3개 맞았기 때문에
몇 번째 따기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오른쪽 광대뼈 위로 실핏줄이 터졌다. 흐르는 피를 손바닥으로 문질러 닦으며 그녀는 거리로 걸어 나왔다. 11월 하순의 공기가 맑고 찼다. 회사로 돌아가야 하나? 그녀는 잠시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다. 빠른 속도로 뺨이 부푸는 게 느껴졌다. 귓속이 먹먹했다. 더 맞았다면 고막이 터졌을지도 모른다. 이 뿌리에 고여있던 비릿한 피를 삼키며 집으로 가기 위해 그녀는 정류장을 향해 걸었다. 뺨 하나, 7개의 뺨을 그녀는 이제부터 잊을 것이다. 하루에 한 대씩, 일주일 만에 잊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이 그 첫날이다. 그녀는 자취방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간다. 구두를 가지런히 벗어놓고 코트 단추를 풀지 않은 채 방바닥에 모로 눕는다. 구안화사가 오면 안 되니까 팔을 접어 왼쪽 아래에 받친다. 오른 뺨은 계속 부풀고 있다. 오른쪽 눈이 크게 떠지지 않는다. 어금니 위쪽에서 시작된 치통이 욱신욱신 관자놀이로 번진다. 그 자세로 20분 가까이 누워있다가 그녀는 몸을 일으킨다. 외출복을 벗어 옷걸이에 걸어놓는다. 흰 내복바람으로 슬리퍼를 껴 신고 세면장으로 나온다. 대야에 찬물을 받아 부은 얼굴에 끼얹는다. 잘 벌어지지 않는 입을 열어 살살 문지르듯 이를 닦는다. 전화벨이 울리다가 끊긴다. 젖은 발을 수건으로 닦고 방으로 들어가자 전화벨이 울린다. 그녀는 수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가 생각을 바꿔 전화선을 뽑아버린다. 받으면 뭐하나.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녀는 요와 손니부를 편다. 허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억지로 뭔가 먹는다 해도 곧 체할 것이다. 이불 속이 차가워 그녀는 몸을 웅크린다. 좀 전에 전화는 회사에서 아마 편집장이 걸어왔을 것이다. 그가 묻는 대로 그녀는 대답해야 했을 것이다. 괜찮아요. 그냥 몇 대 맞았습니다. 아니요, 따기만요. 출근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병원은 안 가도 됩니다. 얼굴이 부은 것 뿐이니까요. 그러느니 전화선을 뽑아버린 건 잘한 일이다. 서서히 몸을 덮여주는 속립으로 훈기에 그녀는 허리와 팔다리를 편다. 벌써 어두워진 저녁 6시의 창문을 올려다본다. 외등 불빛 때문에 창문의 일부가 탁한 주황색으로 보인다. 편한 자세와 훈기 덕택에 긴장이 풀리자 뺨의 통증이 더 생생해진다. 이제 어떻게 첫 뺨을 잊을까? 사내가 첫 뺨을 때렸을 때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다음 따귀가 날아오기 전에 몸을 피하지도 않았다. 의자에서 일어서거나 조사실 탁자 아래 웅크려 숨거나 문을 향해 달아나는 대신 가만히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사내가 멈추기를, 그만 때리기를 기다렸다. 너무 그래. 두 번째에도, 세 번째에도, 네 번째까지도 그게 마지막일 거라고 믿었다. 5번째로 손바닥이 날아왔을 때 생각했다. 멈추지 않겠구나. 계속 때리겠구나. 6번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숫자를 이어 세지도 않았다. 6번째 따귀를 올려붙인 사내가 탁자 맞은편의 접이 의자에 기대 앉았을 때에야 5에서 끊겼던 숫자에 2를 더해 셈을 완성했다. 7대. 사내의 얼굴은 평범했다. 전체적으로 요철이 없는 얼굴에 입술이 얇았다. 칼라가 넓은 미색 와이셔츠에 통이 넓은 회색 양복 바지를 입었고 유난히 버클이 반짝거리는 턱대를 하고 있었다. 만일 우연히 거리에서 만났다면 평범한 회사 후 주임이나 과장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 평범하고 얇은 입술을 열어 사내가 말했다. 개 같은 년. 너 같은 년은 여기서 어떻게 돼도 아무도 몰라. 쥐새끼 같은 년. 오른쪽 뺨의 실핏줄이 터진 것을 아직 모르는 채 그녀는 사내의 얼굴을 멍하게 건너다 보았다. 진짜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진짜 잔인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때릴 수 있나. 쥐도 새도 모르게 죽기 싫으면 내 말 들어. 그 새끼 어딨어. 사내가 그 새끼라고 부르는 반역자를 그녀는 보름 전 청계천 변을 제과점에서 만났다.
갑자기 쌀쌀해져 스웨터를 꺼내 입은 날이었다. 그녀는 보리차 잔에서 탁자로 번져나온 물기를 냅킨으로 닦은 뒤 교정지 묶음을 꺼냈다. 맞은편에 앉은 번역자가 바로 볼 수 있도록 방향을 돌려 탁자 위에 놓았다. 천천히 보세요, 선생님. 그녀가 식은 보리차와 함께 소보로 빵의 바삭바삭한 부분을 뜯어 먹는 동안 그는 꼼꼼히 거의 1시간에 걸쳐 원고를 훑어보았다. 자잘한 수정사항과 윤문에 대해 그녀의 의견을 물었고 마지막으로 함께 목차를 체크하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의자를 그 옆으로 옮겨 교정지를 한 장씩 넘겨가며 목차와 함께 수정사항들을 재차 확인했다. 헤어지기 전에 그녀가 물었다. 책이 나오면 어떻게 연락드릴까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서점에서 찾아서 보겠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내밀었다. 이건 사장님이 미리 챙겨드리라고 하셔서요. 초판 인쇄예요. 그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 점퍼 안주머니에 넣었다. 다음 인쇄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인상은 막연히 상상했던 수배자의 그것과 거리가 멀었다.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일 듯 소심해 보이는 눈매에 간이 좋지 않은지 전체적으로 피부가 노릇했고 턱과 배에 살집이 붙어 있었다. 오랫동안 실내에서만 생활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죄송스럽습니다. 날도 찬데 이렇게 멀리 나오시게 해서 지나치게 깍듯한 그 말씨에 까마득히 손 아래인 그녀는 잠자코 웃었다. 이거 내년 서랍에서 나온 거 이거 그 새끼 필지 아니야? 이러고도 어디 있는지 몰라? 거친 동작으로 탁자 위에 교정지 묶음을 던져놓는 사내의 눈을 피해 그녀는 먼지 낀 백열등을 올려다보았다. 다시 때리겠구나 생각하며 두 눈을 깜빡였다. 그 순간 왜 분수대가 떠올랐는지 모른다. 짧게 감은 눈꺼풀 속에서 6월의 분수대가 눈부신 물줄기를 뿜었다. 버스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가던 19살의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었다. 하나하나의 물방울들이 내쏘는 햇빛의 예리한 파편들이 달궈진 눈꺼풀 안쪽까지 파고들어 눈동자를 찔렀다. 집 앞 정류장까지 내리자마자 그녀는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다. 책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주먹으로 훔치며 전화기에 동전을 넣었다. 114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다. 도청 민원실 부탁합니다. 안내받은 전화번호를 누르고 다시 기다렸다. 분수대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 걸 봤는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떨리던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다. 어떻게 벌써 분수대에서 물이 나옵니까? 무슨 축제라고 물이 나옵니까?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벌써 그럴 수 있습니까? 가족들한테도 안 알렸다는 연락처를 처음 만난 출판사 직원한테 왜 알려주겠어요? 계속해서 눈을 깜빡이며 그녀가 사내에게 말했다. 정말 저는 모릅니다. 사내의 주먹이 탁자를 내리쳤다. 그녀는 움찔 의자 등받이를 향해 물러나 앉았다. 한 번 더 얼굴을 맞은 것처럼 손바닥으로 광대뼈를 쓸었다. 피 묻은 손을 그제야 놀라며 들여다봤다. 어떻게 잊을까? 어둠 속에서 그녀는 생각한다. 어떻게 첫 뺨을 잊을까? 처음에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던 사무적인 일을 앞둔 사람처럼 침착하던 사내의 눈을 그가 손을 쳐들었을 때 설마 때리는 건가 생각하며 앉아있었던 그녀 자신을 목뼈가 어긋난 것 같았던 첫 충격을 너무 잔인해요. 뺨 둘. 점심시간을 앞두고 인쇄소에서 박연이 왔다. 여고 학생복 같은 감색 반코트에 운동화 차림이었다. 인쇄소 사장의 친척이라는 박연은 나이에 비해 넉살이 좋은데다 생글생글 웃는 인상이어서 누구나 좋아했다. 박연 왔어요. 활짝 환대하던 편집장 표정이 교정지의 얼굴을 묻고 있었다. 고개를 든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곧 굳어졌다. 호기심 어린 박양의 눈길이 편집장의 눈길을 따라와 그녀 얼굴에 멈췄다. 어머! 놀라는 박양에게 그는 반쯤 웃으며 물었다. 가제본 벌써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박양이 서류 봉투에서 가제본을 꺼냈다. 얼굴이 왜 그래요? 제작부 윤대리를 돌아보며 박양이 다시 물었다. 윤수건이 얼굴이 왜 이래요? 윤대리가 대답 없이 고개를 젓자
박양은 커다랗게 뜬 눈으로 편집장을 보았다. 글쎄 오늘은 그냥 들어가라고 해도 저 고집입니다. 초로 편집장이 담배를 꺼내 물었다. 의자 뒤편의 창문을 열고 고개를 바깥으로 빼고는 볼이 움푹 파이드로 연기를 빨았다. 뱉었다. 무엇을 입어도 지치고 후줄근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자식벌 드는 사람들에게도 꼬박꼬박 존칭을 쓰던 사람. 이 손바닥만한 출판사의 사장이자 편집장이지만 사장이란 호칭은 싫다며 편집장이라고만 부르게 하는 사람. 형사가 그녀에게 행방을 추궁했던 번역자의 고교 동기 동창. 그녀가 박양과 얘기를 끝내자 편집장이 담배를 눌러 끄며 말했다. 그냥 고기 먹을래요? 내가 고기 사줄게. 저기 삼거리에서 쇠고기 안창살 박양도 안 바쁘면 같이 먹고 가지. 편집장이 지나치게 친절해져서 그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미처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의문이 문득 떠올랐다. 그는 그녀보다 먼저 어제 오전 일찍 서대문 경찰서에 다녀왔다. 어떻게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설득시켰을까? 괜찮아요. 그녀는 정색을 하고 대답했다. 웃으면 부은 얼굴이 아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저 고기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김양은 고기 안 좋아하지? 편집장이 거푸 고개를 주걱거렸다. 그녀는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순간을 견디지 못했다. 살점 위에 피와 육즙이 보이면 고개를 돌렸다. 머리가 있는 생선을 구울 때는 눈을 감았다. 프라이팬이 달궈지며 얼었던 눈동자에 물기가 맺히고 벌어진 입에서 희끗한 진물이 흘러나오는 순간 그 죽은 물고기가 뭔가를 말하려 하는 것 같은 순간을 외면했다. 그런 거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김양? 듣고 있던 박양이 얼른 끼어들었다. 저 여기 비싼 거 얻어먹고 가면 사장님한테 혼나요. 저번에 갔던 밥집 가요. 윤대리까지 넷이서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와 삼거리 고깃집 옆에 있는 한밭집에 갔다. 여름이면 엄지 발톱이 까맣게 썩은 맨발의 슬리퍼를, 겨울이면 알록달록 누빈 솜 버선에 털신을 신는 주인 여자가 가정식 백반을 파는 곳이었다. 석유 골로 옆자리에 앉아 그들은 식사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박양 몇 살이라고 그랬지요? 벌써 5번쯤 들었을 편집장의 질문에 박양은 서글서글한 말씨로 대답했다. 19살이에요. 정 사장이 삼촌이라고 그랬나? 아니요, 단숙이에요. 아버지하고 사촌이세요. 촌수가 가깝지 않은데도 닮은 두 사람의 외모와 그 때문에 딸이라고 오해받았던 몇 가지 사건에 대해 박양은 반죽 좋게 생글생글 이야기해 주었다. 아내가 만삭이라는 신혼의 윤대리는 박양의 한마디가 끝날 때마다 실소를 참지 못하고 킬킬거렸다. 내일 검열과엔 내가 다녀올까? 고지식한 그녀가 사양할 것을 알면서 묻는 것이었다. 늘 제가 하던 일인데요. 글쎄 어제도 고생 많이 했는데 내가 그냥 미안해서 말끝을 곰곰이 곱씹으며 그녀는 편집장의 얼굴을 건너다 봤다. 그는 어떻게 무사히 그곳을 나올 수 있었을까? 그저 사실만을 말했을까? 김은숙이 담당 편집장입니다. 둘이서 청계천변 제과점에서 만나 마지막 교정을 받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사실만을 말했는데 양심이라는 씁쓸한 것이 그의 심장 언저리를 가만히 찌르는 걸까? 아니요, 항상 제가 하던 일인데요. 그녀는 좀 전에 했던 말을 반복했다. 박양을 흉내내듯 웃다 말고 통증을 느껴 부푼 오른쪽 뺨이 편집장에게 보이지 않도록 고개를 외틀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하루 한 장 삶에 새기는 논어 읽어드릴게요. 효과적인 2가지 창작법. 공자가 말했다. 옛것을 전하여 기술하고 창작하지 않았다. 옛것을 믿고 좋아하는 나를 남몰래 현명한 대부 노팽에 비유하고자 한다. 수리 제1장. 자왈 수리 부작 신이 호고 절비어 안호팽. 공자는 과거부터 전해 내려온 많은 책 속에 있던 좋은 말들과 글들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저술했다. 그는 이것을 수리부작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내가 가르쳐주는 것은 내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옛 성현들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다. 노팽은 은나라의 현자로 옛날 일을 적기 좋아했는데 공자가 존경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공자는 시경과 서경을 산계하고 주역을 찬술했으며 예기와 악경을 정리하고 춘추를 편찬했다. 공자는 이처럼 여기저기 산지에 있던 진리의 말들과 지식들을 모아 유학의 체계를 세웠는데 이를 집대성이라고 한다. 공자는 대학자이자 다방면의 지식에 정통한 박학다식한 인물이었다. 그가 주가는 가죽끈이 3번이 끊어지도록 주역을 읽었다는 위편 3절의 고사는 유명하다. 하지만 공자는 겸손하게 나는 스스로 창작하지 않고 옛것을 정리하고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공자는 역사의 기록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정치관인 정명론을 체계화했으며 많은 지식을 통합해 그만의 철학과 교육론을 펼쳤다. 그것은 25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작품들도 수리부작을 통해 창작된 것이 많다. 미소무화나 삼국지 등도 모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창작을 더해 지어진 작품들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수리부작과 집대성의 방법처럼 기존에 있는 좋은 재료에 자신의 콘텐츠를 더해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키는 방법은 효율적이면서 좋은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메모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관심 분야의 정보들을 노트나 컴퓨터에 잘 정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자료들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세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궁극적으로 창작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풍부하고 정돈된 자료들은 중요한 지적 자산이 된다. 메모와 정리가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한 권의 책을 쓰는 밑바탕이 된다. 수리부작으로 다수의 창작물을 만들고 그것들을 모으고 정리해 자신의 세계인 집대성을 완성해보자. 이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이다. 삶에서 완벽함보다 균형감을 갖추자. 자봉이 물었다. 사와 산 중에서 누가 더 낫다고 보십니까? 공자가 말했다. 산은 지나치고 산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자 자봉이 말했다. 그러면 사가 낫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천진 제15장 자공문 사여 상야 수현 자왈 사여과 상야 불급 왈 연즉 사유여 자왈 과유 불급. 사는 공자의 제자 자장의 이름이다. 자장은 진나라 사람으로 공자보다 48살 아래였다. 자장은 매우 요양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상은 공자의 제자 자하의 이름이다. 자하는 위나라 사람으로 공자보다 40살 아래였으며 문헌에 밝았다. 질문을 하고 있는 자공의 이름은 사이며 위나라 사람으로 공자보다 30살 아래였다. 그는 명석하고 외교와 이제에 뛰어난 인물이었다. 사기 공자 세가편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있다. 공자가 세상을 떠나기 7일 전에 자공이 그를 찾아갔는데 공자가 그에게 왜 이렇게 늦게 찾아왔느냐고 하면서 천하에 도가 없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누가 나를 계승할 것인가 라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다. 공자의 이 말에는 후사를 부탁한다는 뜻이 담겨있을 정도로 자공은 공자의 예제자였다. 자공, 자장, 자하 모두 공자의 예제자들이다. 자공이 자장과 자하 중에 누가 더 낫냐고 공자에게 묻자 공자는 자장은 넘치고 자하는 모자란다고 대답했다. 자공은 넘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그러면 자장이 더 나은 것이냐고 물었다. 공자는 제자들은 저마다 특색이 있었다. 자장은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좋아하고 매우 외향적이고 적극적이며 뜻이 넓어 선을 넘는 성격이었고 반면에 자하는 금연하고 배우기를 좋아했지만 포부가 협소해 미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선을 넘어가는 것이나 성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나 알맞음에 이르지 못하고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는 의미에서 공자는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고 말한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간섭하면
자식은 부담감에 힘이 들고 반발심에 오히려 엇나갈 수 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방임하면 자식은 애정 결핍으로 문제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자식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되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립심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 나쁜 길로 빠지려 할 때 당겨주어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의욕과 투지가 없을 때 용기를 내도록 밀어주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수준에 넘치면 덜어내고 모자라면 채워서 사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중용이다. 중용은 곧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 삶에서 일과 휴식의 균형을 유지하고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의 균형을 찾고 마음과 몸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안정과 행복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자연의 순리를 통해 생존의 지혜를 배우자. 공자가 시냇가에서 흐르는 물을 보고 말했다. 흘러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을 멎지 않고 흐르는구나. 자한 제16장 자제 천상왈 서자 여사부 불사주야. 공자가 제자들과 강가에서 대화를 나누며 흐르는 물을 바라보고 한 말이다. 공자는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물처럼 사람도 삶에서 쉼 없이 학문과 도를 닦아야 함을 제자들에게 일깨우고 있다. 여기에서 유명한 천상직관이라는 말이 유래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며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지나오지 않는 만물의 덧없음을 표현한 말이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 삶의 진리를 배울 수 있다. 물이 시냇물을 거쳐 강으로 또 바다로 흘러가고 그 물은 다시 증발해서 배를 내려 시냇물을 만드는 반복적인 주기가 있다. 시간을 통해 보면 태양이 아침에 동쪽에 떠서 저녁이면 서쪽으로 지고 달의 모양이 변함에 따라 한 달이 되고 계절도 변함없이 사계절을 반복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반복되어 흐른다. 이와 같이 하늘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순서가 바뀌지 않고 일정한 길을 따라서 운행하는데 역경에서는 이를 천도라고 했다. 자연이 그 길을 벗어나서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지 않고 겨울이 온다거나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북쪽으로 지는 등 정해진 주기가 엉키게 되면 자연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비롯한 동물과 식물들은 재앙을 맞게 된다. 또한 하늘의 질서를 본떠서 인간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모델로 삼아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인도다. 그런데 자연을 보면 균형을 유지해 질서를 지키는 시스템이 있다. 예를 들면 여름에 극심한 더위가 있으면 태풍이라는 자정작용을 통해 지구가 온도의 밸런스를 유지한다. 자연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밸런스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만약 예절이 과하면 아첨이 되고 모자라면 불손해지게 된다. 감정이 과하게 되면 이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성이 과하면 감정이 메마르게 된다. 음식이나 영양소도 모자라면 결핍되고 과하면 중독된다. 봄에 씨를 뿌려야 할 곡식을 겨울에 씨를 뿌리면 그 농사는 망치게 된다. 또한 가을에 거두어야 할 곡식을 여름에 거두면 안 익은 곡식을 수확하게 되고 겨울에 수확한다면 그 곡식은 얼어버려서 수확할 것이 없게 된다. 그래서 때와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중용이 필요하다. 역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늘의 운행이 굳건한 것처럼 군자는 스스로 강하게 단련함에 그침이 없어야 한다. 자연의 운행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온다. 낮이 가면 밤이 오고 밤이 가면 새벽이 오고 또 아침이 온다. 이처럼 자연의 순행은 순환하면서 변화하고 그 순환은 변함없이 굳건하다. 우리도 굳건함으로 생명력을 이어가는 자연의 지혜를 본받아 굳은 의지로 스스로를 수행하고 단련함에 그침이 없어야 한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친구들, 오늘도 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들을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눈도 내리고 많이 추웠을 텐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의 마음은 따뜻했기를 그렇게 바라봐요. 오늘은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일이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또 눈 치우느라고 너무 고생하지는 않으셨어요? 또 눈길에 위험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런 인간관계들은 괜찮으셨어요? 또
사랑스럽게 말하고 또 감사를 전하고 그렇게 친절함 그리고 또 사랑스러움들을 먼저 표현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을 전하고 아름다운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고 그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찾아왔고 또 남은 시간도 또 마무리 잘하세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지라도 오늘 하루 잘 보내셨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정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추우니까 포근한 이불 덮고 또 따뜻하게 주무세요. 좀 추우니까 뭐 전기장판이나 뭐 이렇게 보일러나 조금 더 따뜻하게 그렇게 하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제 저도 배웠는데 보일러를 예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돌아가게 해놓으면 더 좋대요. 이렇게 외출 상태로 해놓으면 이렇게 데워지는 그 시간이 걸리니까 예약 버튼을 해놓으면 이렇게 시간마다 일정하게 돌아가서 그게 그 난방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겨울이고 그러니까 중앙 난방도 있을 테지만 또 개인마다 사용하는 그런 보일러도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런 기름 보일러나 그런 거 많이 틀어놓어도 난방비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려봤어요. 여러분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그리고 따뜻하게 주무세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는 긍정적인 생각, 좋은 감정으로 그렇게 주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잘 살았으니까 스스로 잘 살았다, 정말로 대견하다, 멋지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시고 뭐 자기도 이렇게 토닥토닥하고 꼭 안아주시고 또 그런 뭐 포근한 국민형들을 껴안거나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들과 함께 그렇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이뇨작용이 많이 없는 그런 따뜻한 차도 드시고 그러면서 남은 시간도 포근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잘 때도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렇게 주무세요. 안녕.